1월 14일에 2차전지 섹터가 폭등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달러와 약세와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상승이 요인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 CATL을 이렇게 견제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는 당연히 이제 K배터리 성장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 중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87%가 K배터리가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싼 전기차 대중을 맞이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현대기아차 잘할수록 K배터리도 같이 동반으로.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올해 이제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를 먼저 훑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지난해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사상 처음으로 연간으로 역성장이 나왔어요. 인도량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역성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최근에까지 이제 2차전지 섹터 이런 그 사이클을 좀 보면은, 저도 2차전지를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입니다. 2020년도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닥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그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베팅했었고, 그 이후에는 5월 달에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 배치하다가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에 관련된 2차전 종목들 들어갔던 게, 마침 시장이 6월 달에 그 당시에 급락이 나오면서 관련 밸류체인,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을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사긴 했지만 거긴 테슬라 밸류체인이 아니다 보니까 LG화학이라든가 대주전자재료, SKC, PNT 이런 기업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 밸류체인, 특히 이제 테슬라가 처음으로 모델 Y가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니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020년 한 10월 그 하반기부터 이제 그 아래법이 통과가 되면서 2차전지 섹터 이제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년도에 좀 다소 오버시팅이 나왔었고, 또 이제 그 전기차 캐진 구간을 겪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제 그 배터리 좀 다소 좀 그 경쟁이 그 심화로 인해서 좀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광물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이런 캐진 구간까지 맞게 되면서 이제 다운 사이클에 좀 진입이 되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은 연간으로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가 13% 정도 성장이 예상이 하지만, 유럽은 26%, 북미는 이제 30% 정도 이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의 성장이 올해 재개가 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미 쪽의 30%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에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를 들면 하나증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서 증권사마다의 좀 편차는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올해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EV, 전기차랑 플러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이제 EV 판매는 글로벌은 19%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제 관련된 그 북미 30%, 유럽 26%.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중요한 시장이 이제 유럽과 북미 쪽인데, 시장이 이제 26%, 30% 성장이 나온다고 이제 딱 보는 거고요.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어쨌든 정책 불확실성이 좀 확대는 되었지만, 그런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도 올해 이제 수요는 견조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아이렉법에 대한 폐지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 조정에 대한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고, 실제 이제 축소가 좀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올해보다도 이제 1-2년 앞으로 걸린다. 이런 것들을 또 강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가 사실 중요해요.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 20일 날부터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들을 좀 할 건데,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4번에 대한 예측에서 연준에서 이제 2번으로 좀 하향 조정이 좀 됐고, 현재 시장에서는 선물 지수상으로는 거의 1번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태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았던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신차 출시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맞물려서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동력이 약화됐어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오토론 금리가 점진을 하거나 하면서 차량이,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약화가 되었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로 트럼프 행정 들어가서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횟수 전망 이런 것들이 더 다시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내년도는 좀 더 금리 인하가 더 된다고 하면은
그 24년보다 25년도에 금리 인하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전기차 섹터의 강한 상승 동력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밀리는 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배터리 수요를 보면은 중국은 20% 연간 성장, 그리고 유럽은 36%, 북미가 42%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켈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이 이제 사실 유럽과 미국 쪽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가 사실 그 4680도 있지만은 당장의 실적에 더 영향을 주는 거는 이 4680보다는 그 주니퍼 모델에 들어가는 뉴 1170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그 배터리 기업들한테 더 실적에 더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 성장보다 EV 그 배터리의 수요가 더 올라가는 거는 전기차만 들어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요. 뭐 ESS도 들어가고 다른 이제 그 뭐 UAM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등등 다른 쪽에서 더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점점점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그 대당 탑재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보다도 그 글로벌 평균 대당 배터리 용량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그 전기차 판매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테슬라의 모델들이 테슬라의 간 약점이 현재 갖고 있는 모델들이 너무 노후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2020년, 2021년 뭐 때만 해도 테슬라의 모델 그 보다도 뛰어난 전기차가, 특히 모델 Y보다 뛰어난 전기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델 Y의 판매가 급증을 한 반면에 이제 그만한 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차들이 많이 따라잡고 있고 모델이 노후하다 보니까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둔화가 되고, 그 판매가 안 되니까 그것도 할인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어쨌든 테슬라가 신차 사이클이 들어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델 Y 주니퍼 올해 이제 지금 1월 10일에 디클로벌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2라든가 그 저가의 모델, 그리고 로보택시는 내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신차 출시 사이클이 올해부터 테슬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큰 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그 법리적인 완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테슬라의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의 요인이고, 또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자율주행의 규제가 풀려서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이 될수록 전기차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되고 배터리 시장도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뭐 진출 올해 좀 여부 타진할 것이고, 또 ESS가 워낙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테슬라가 대부분 배터리가 중국 LFP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26년부터 중국 또 ESS 배터리도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런 그 테슬라의 메가파크의 성장에 따른 ESS 실적에 따른 성장을 국내 업체들도 26년부터는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옵티머스 로봇 같은 그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신규 영역, 그게 또 뭐 최근에 스페이스X에도 이제 그 엔솔 배터리 들어가는 것처럼 신규 영역도 진출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섹터의 투심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지금 좋지 않은 투심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첫날 중국에서 예약 주문이 5만 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구 대비해서는 뭐 이게 어때 작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상당히. 공적으로 예약 주문 첫날 5만 대가 돌파했다는 그 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내용 중에서는 사실 어저께 2차 전 섹터, 오늘은 좀 쉬는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급등이 나왔던 게 이 내용이 나와서 그랬어요. 그 테슬라가 현재 주문하는 신규 주문에 대해 4월에서 5월에나 배송된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결국엔 주문량이 이제 뒷받침했을 거다라는 것이고, 테슬라 차이나는 뭐 이제 신규 주문 대해서는 여전히 3월 배송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모델 Y가 첫 출시됐는데 그동안 이런 그 패스트 리프트 모델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 만약에 그 테슬라 모델 Y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올해 그 주니퍼 모델을 기다렸겠죠. 그런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런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이제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관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디자인이 많이 달려졌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월 14일에 2차 전지 섹터가 폭등을 했어요. 그 올라갔던 이유 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린 거는
트럼프 그 정권이 있을 쯤에서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관세 올리는 게 아니라 매월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보편적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한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달러와 약세와 그리고 환율도 이제 그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상승이 요인이 됐던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모델 Y 주인포가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 밸류체인 업체들이 강하게 처음부터 올라가다가 아까 그 트럼프 팀에서 이제 그 보편 그 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고 이게 나면서 같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주가 강세의 이유를 모델 Y 그 신형 테슬라 모델 Y 출시 이후에 수요 호조세의 영향을 받았다긴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앞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첫날 5만 대 이상 이제 초과해서 주문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중국에서 당일에 5만 대 예약 대수 되고 7월까지 예약 대수 매진이 됐다. 7월까지 매진이 됐다는 그 루머가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막 좀 돌았고요. 중국에서도 보도가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그 기가밸리에서도 임직원들에게 그 주니퍼 양산 준비를 하라, 실제 지금 양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3 그 하이랜더 같은 경우도 중국 생산을 유럽에서 빠르게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뷰는 모델 Y의 모델 주니퍼의 신차과가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제 테슬라 역생정은 이 주니퍼 분들을 기다린 테슬라의 그 잠재적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지연에 기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리프트 모델을 지어도 어떻든 주니퍼를 신차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시체 효과가 굉장히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는 테슬라로 굉장히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터리, 그 뉴 2170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수혜가 되겠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양극재를 이번에 이제 그 NCMA 95%, 니켈 95%를 공급하는 LNF가 제일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들, 그 전액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랑 덕사테코피아가 되겠고, 그리고 그 전액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프로 머티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주가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 게 이제 실리콘 극재, 그러니까 음극재와 말고 이제 실리콘 극재를 공급하는 이제 그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명확하게 수혜가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 그 LNF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가 많이 늘렸었는데 이게 어떤 터닝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4분기 실적 지나게 되게 되면은 이런 그 주니퍼의 판매가 좋아질수록 주가 상승 탄력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은 LG화학이랑 LG 엔솔이랑 그 LNF가 같이 양극재 공급했었는데, 그 NCMA 95로 올라가면서 LNF가 단독 공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LNF 세가 좀 강할 것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제 전기차 신차 출시 좀 보면은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뭐 포르쉐, BMW, 벤츠, 폭스바겐, 테슬라 등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그 테슬라 쪽과 그리고 이제 GM 쪽이 가장 이제 주목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난해에 그 신차가 출시됐었으면 판매는 사실 올해가 본격적인 것이고요. 올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은 올해 이제 출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판매가 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신차 출시 일정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차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그 4분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적자가 난 게, 결국에는 GM 같은 경우가 판매 목표를 한 게 이제 연간 20에서 25만 대였는데, 지난해 11만 4,422대인가를 팔았어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연말 재고 조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재고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1분기 초반까지, 1분기까지 일부 좀 이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는 상저하고 형태로 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는 1분기가 바닥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이 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그 PQ,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로 셀, 양극재, 동박, 전해, 분리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제가 이거 갖고 올 때마다 이쪽에 빨간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밀리네요. 특히 이제 그래서 분명히 올해는 상저하고에 대한 업황이 전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좀 봤을 때는 양극재는 뭐 1분기부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올해 이제 저점이 주가는 이제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디가 좀 빨리 올라올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 테슬라 이 모델 Y 주니퍼의 이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이 좀 더 주가 상탄력이 좀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많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이 그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그 CATL을 포함해서 6개 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등기를 했는데 CATL한테 타격이 있을 만한 이슈고요. 이게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그 공급망에서 중국 배터리와 이제 특히 이제 CATL이 핵심이 돼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제 그 CATL을 이렇게 견제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뭐 우리한테는 당연히 이제 그 K배터리 성장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미 국방부에서 군사 관련 기업으로 이제 그 텐센트, CATL 포함해서 창신 메모리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6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관련 그 지정된 기업들 주가 좀 급락을 했었고 미국 국방부가 CATL과 이제 그 텐센트 등을 중국군을 지원한다고 판단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CMC라고 해 가지고 그 중국 군사 기업 그 명단에 여기 이제 그 6개 기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 등록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인제 당장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은 인제 그 올해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국방부가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게 금지가 됐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지난해 8월 달에 저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그 CATL을 포함한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 그 블랙리스트에 등재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방부를 되게 압박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바로 그 루비오 그 상원의원도 있고 존 물리나 하원의원이 중심돼 가지고 진행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어차피 지금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를 압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명단에 올리게 되면은 그 기업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단체라든가 기업에는 그 위험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끊길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 재무부는 이런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압박을 또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CATL의 미국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26년도 이후로는 그럴 것이고 지금도 사실 좀 관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 미국 기관과 회사와의 거래가 좀 어려워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왜냐면 CATL을 포함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ESS 수출을 많이 해요, 되게 미국에.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그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K배터리가 대체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쓴 것이고 그 CATL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 제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샤오미가 그렇게 허송을 통해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그런 결과 어떻게 될 거죠? 트럼프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드론 제작사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그 제외를 위해서 뭐 미국 국방부를 고소했지만은 실제 여전히 있는 거 봤을 때는 CATL은 더더욱 더 그 제재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미국 국방부가 알아서 할 게 아니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유력한 의원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국방부가 정했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CATL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이 37%인데 이러한 그 셀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이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 되게 높은 리스크라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고자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해 이제 아까 8월 달에 이제 국방부 압박했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여기 이제 주황색이 이제 CATL의 점유율인데 여기 지금 지난해까지 37%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비아디고요. 그리고 엔솔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SK온도 조금 약간 줄어들고 파나소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삼성 SDI는 또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 한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들 점유율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CATL과 비아디를 포함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CATL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12.35%, 스텔란티스가 7.1% 높잖아요. 니오도 4.8%. 그 여기 다 중국이니까. 폭스바겐도 3.3으로 해가지고 그 테슬라랑 스텔란티스가 그 CATL에 의존하는 의존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테슬라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두면은 그 특히 CATL이 생산하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정부로 중국 정부로부터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뭐 그 싼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등등 굉장히 그렇게 불공정하게 만든 그 지원을 받아서 만든 싸게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서 이제 점유율을 올리는 과정인데 그냥 둬서는 이걸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국별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규정들을 장벽을 그 무역 행정을 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그 미 국방부에서도 지금 안보 차원에서 지금 CATL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영향을 좀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그 K 배터리의 반사수의 강도가 좀 좌우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이 지난번 그 CES에서 중국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으로 공급한 물량이 일부는 있지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일부 물량도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 에너지의 미국산 배터리는 대부분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그 수입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으로 인해서 전세 기업들이 제조 공정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를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제는 뭐 점진적인 관세 월 단위로 올리는 점진적인 관세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해 이제 모든 수입에 대해서 이제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그 60% 최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회사에서는 지금 공급망 탈중국화가 시급한 것이고 파나소닉이 그랬다는 거는 파나소닉은 여기 테슬라에 들어가니까 그럼 파나소닉의 양극재든 전해기든 뭐 그 리튬이든 이거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요가 되겠죠. 특히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의 밸류 체인을 잘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테슬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서 국내 소재 업체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보다 CATL의 의존도가 가장 큰데 CATL 막음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그만큼 이제 국내 배터리라든가 소재 업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에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의 직접 납품, 직납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를 통해서 납품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LG 에너지솔루션이고 그 다음이 이제 파나소닉이니까 직납을 하거나 LG 에너지솔루션을 통하거나 파나소닉을 통해서 납품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현재로 테슬라로 가는 방법은. 그래서 직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직납하는 게 이제 LNF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직접 납품하고 SK 아일리티는 분리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바, 엔캠이 전에 직접 납품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 LG 에너지솔루션 향으로는 이번에 그 LNF가 있고 LG 화학이 있는데 이번에 주입원에 LNF만 들어가요. 그 LG 화학이 들어가지 않고 응극제,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죠. 그냥 응극제가 아니라 실리콘 응극제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이제 분리막은 WCP일 것 같아요. WCP 위주로 좀 들어갈 것 같고 뭐 SKIT도 있겠지만 WCP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전액에 엔캠이 들어갑니다. 엔캠이 들어가는데 덕산테크코피아가 여기 좀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은 여기 밑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1월 8일장과 9일장 뉴스에 덕산일렉트라랑 중국 틴치랑 전액 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에서 27년까지 이제 그 기본 미니멈 개런티가 10,000톤이고, 그러니까 그 덕산테크코피아가 6만 톤에 대해서는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을 통해서 그 테슬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국 틴치가 엔솔의 주요 납품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그전엔 틴치가 거의 다 그 엔솔 물량을 담당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엔캠이랑 거의 반반씩으로 들어가는데 그 FOC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점점 그 중국 업체들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특히 FOC 규정이 번호하지 않는 소재 업체를 써야 되는데 중국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중국 거를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틴치 립스링에서는 사실 북미 시장을 놓치기는 아까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FOC 규정에 적합한 이제 업체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덕산테크코피아의 자회사 덕산일렉트라를 알게 된 거고요. 덕산일렉트라가 현재 북미 시장에는 그 캐파가 현재 6만 톤이지만 그 부지가 20만 톤까지 캐파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현재 그 6만 톤 캐파를 지을 때 12만 톤까지 확장할 수 있는 라인을 다 설비를 깔았어요. 그래서 믹싱장 그 장비만 넣으면은 그 금방 캐파 그 나머지 6만 톤을 바로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틴치가 현장 답사해보고 추가 12만 톤까지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선 곧바로 계획을 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는 그 틴치가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은 다 덕산일렉트라를 통해서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가는 전액은 엔캠이 핵심이 되고 여기에 틴치를 통해서 틴치 이제 미국 법인이 틴치 머티리얼인가 그럴 거예요. 틴치 머티를 통해서 덕산테크노피아가 이제 엔솔에 들어가게 되고 또 파나소닉 같은 경우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고 여기도 응급제가 대전전자가 들어가요.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분리망은 WCP, 동방은 SK 넥슬리스가 이제 파나소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액도 파나소닉도 들어가요. 전액에 그 엔캠이 파나소닉이 이제 납품이 진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덕산테크노피아 자회사 덕산일렉트라가 센트럴글라스 그러니까 일본의 전액 1위 업체예요. 그 업체가 이제 FEC 규정에 맞는 전액을 구하기 위해서 덕산한테 이제 6만 톤을 다 독점 공급을 계획을 했고 그게 파나소닉으로 들어가고 파나소닉 테슬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NF가 직접과 엔솔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전액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 세 가지 방식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직납, LG 에너지솔루션 향, 파나소닉 향 이렇게 이거 세 가지가 되고 덕산테크노피아는 그 틴치를 통해서 중국 틴치를 통해서 이제 엔솔형에 들어가고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거죠. 직납만 안 할 뿐이지 그 배터리 업체 두 군데를 통해서 덕산테크노피아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모델 Y 주니퍼가 많이 판매가 될수록 그리고 LNF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캠 그 전액 업체들 그리고 이제 덕산테크노피아 그다음에 그 대전제재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 강도가 이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뭐 일부 SK 넥슬리스 그 자회사가 그 모기 기업이 SKC라든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또 일부 수혜는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LNF가 노출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가장 탑인 건 맞아요. 트럼프 그 행정부 2.0을 출범을 앞두고 나서 그 탈중국의 공급망 압박 강도가 상향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그 최근 언론 보도된 것들은 뭐 주요 수입품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또 시애틀 블랙리스트 지정한 것들 그러면서 시애틀부터 공급받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뭐 폭스바겐 등등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런 시애틀과 거래를 그 줄이거나 이제 끊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그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시애틀과 뭐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쪽의 삽작법인이라든가 이렇게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그 완성차 기업들이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요게 맞췄을 그 대체할 수 있는 에어로풀 배터리라든가 저가형 망간, 해망간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중국 상무부에서도 배터리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로 이제 배터리 기술 이전이라든가 특히 LFP 배터리에 대해서 신형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해외 수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자꾸 그 탈중국 그 압박 강도에서 앞으로 또 높아질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나소닉 아까 말씀드린 것들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 다 배제하겠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양극재 업체들, 양극재는 이제 그 파나소닉이니까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동방 SKC, 롯데에너지 머티도 좀 일부 들어간다고 하고 또 이제 요게 특히 아까 제가 전액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엔캠이라든가 덕산테크노피아가 이제 수요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보면은 최근에 2000년 섹터 때 반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센티가 안 좋잖아요. 낙폭도 그동안만 빠졌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것들이 또 반영이 됐고 또 4분기 LG 에너지솔루션 적자 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실제로는 적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반영이 좀 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1월 20일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도 뭐 실적을 최근에 그 테슬라 실적 부분도 특히 이제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올해 어떻게 해주는지 정기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이라서 대체로 이제 2차전 섹터가 투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번국점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 중국 정부의 2차전 기술출 제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애틀과 같이 뭔가 하려고 했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했던 뭐 테슬라하고 GM 등이 결국에는 중국 수출 제한 준비가 되면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거는 국내 그 K배터리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K배터리 쪽에
이런 기회가 될 것이고 아이래퍼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걸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는데 관세 부과라든가 우회 수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거는 이거는 완전히 좀 한 단계 더 진화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서 바이든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탈중국 흐르는 데서는 여전히 상당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니켈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미드니켈, LFP, 뭐 소듐 이런 전고체 배터리 등 해가지고 배터리 케미스트가 굉장히 다변화돼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캐즘 구간을 극복을 하면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환경청 EPA가 아이래법 FEC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올해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0개 중에서 올해 2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었던 이유들은 결국에는 FEC 규정을 맞추지 못해서였고요. 지난해에서는 8개 그룹에 11개 브랜드였는데 올해는 6개 그룹에 10개 브랜드로 감소가 됐고 특히 이제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같은 경우가 지난해 보조금 받았는데 올해 싹 다 제외됐어요. 전부 다. 그리고 리비안도 7차종이 모두 다 보조금으로 저희 리스트에 삭제됐습니다. 닛산도 1개 차종이 빠졌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 현대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리고 기아는 EV6, EV9,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있죠. 또 별도로 제네시스 70, 이 5종이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에서 올해 유일하게 이게 새롭게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물 요건 아이래퍼 배터리와 광물 요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7,500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고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말부터 사실 조저해줘서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와 그리고 기아의 조제 공장 등에서 전기차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래퍼 요건에 이제 맞게 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여기 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 국내 배터리 업체 차종이 이제 LG에너솔루션이 8종, 캐딜락 2종, 쉐보레 5종 포함하고 SK온이 8종입니다. SK온과 LG에너솔루션이 똑같이 있어요. 포드 3종, 현대기아차 각각 2종씩 해가지고 총해서 이거 8종 들어가는데 여기 SDI가 빠졌죠. SDI 차종이 싹 다 빠졌어요. 이게 이제 스텔란티스라든가 아직 특히 리비안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이것도 삼성 SDI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쉽게 그래서 이제 전체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 중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87%가 K배터리가 포함된다. 여기 지난해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올해 13개, 그리고 SK온이 8개. 아까 앞에는 8개로 되어 있는 게 13개네요. 13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테슬라가 빠졌었네요. 여기 보니까. 예,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LG에너솔 13개, SK온은 18개, 그리고 삼성 SDI가 없어요. 지난해 12개를 받았다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전체 25개 모델 중에서 21개 모델이 K배터리에 장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87.5%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그룹 전기차 5개 모델 계속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랑 GM 쪽에 들어가는 쉐보레 캐딜락도 있고 거기 이제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차 진해 나왔던 이코넉스라든가 블레이저, 실버라드 EV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조금을 받게 돼서 엔솔이 13개로 가장 많은 것이고 SDI가 없는데 리비안이 싹 다 빠진 게 문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일단 지난해부터 연말부터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 공장을 조기가동 해가지고 일단 현지 생산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스텔란티스 주요 전기차가 많이 올해 출시가 될 거예요. 그것들이 아마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DI 쪽에서도 이게 왜 빠졌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빠진 이유가 대부분 부품 쪽이라든가 중국 거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아마 SDI 쪽의 문제보다도 완성차 쪽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K온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AMPC 받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5개 차종을 포함해서 올해 최대 AMPC를 1조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 특히 이제 차량 수용 증가로 인해서 국민의 배터리 생산 판매가 늘수록 그러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늘겠고 그만큼 또 AMPC 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SK온이 실적 좋아지겠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지난해 2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적자였는데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흑자 전환을 한 게 좀 아쉬운 거는 매출이 급감했어요. 급감한 상태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라서 아마 4분기는 다시 또 적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조지아주에 있는 자체 그 SK 배터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생산한 일부를 원래 포드 전유였다가 그 현대차 그룹 전용으로 지금 바꾼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양산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동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올해 이제 AMPC를 얼마큼 받는지 그 내년도 많이 받는지 이에 따라서 SK온의 수요가 가장 강도가 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에서 이제 그 전기차 수요 그 주문 밀려들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공장은 올해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야근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고요. 신년에도 잔업 특근 뭐 휴일금 포함해서 그 공장 완전 가동 체제 이어간다고 그렇게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난해 현대 트랜시스가 파월의 바람에 여기 밀린 물량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수출 물량과 그 국내 주문 물량도 상당하다라고 했고 아마 요 풀 가동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 전기차 아이오닉 9 라인업을 추가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판매하거든요. 이게 북미에서 분명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EV9보다도 아마 아이오닉 9이 북미에서 특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이제 그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든가 내연기관차도 같이 팔기 때문에 같이 이런 판매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EV9 고성능 버전이 이게 EV9 TT를 이제 선보이고 타스만은 아직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 타스만이 여기 지금 호주에서 지금 뭐 2만 대 예약됐다려나 돌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전 계약만 2만 대 기록했고 이거 타스만도 전기차 형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EV4랑 신형 셀토스 그리고 이제 PV5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PV5부터 해서 이제 그 PBV 차량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는지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로 PV5가 나오니까 일단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가 올해 이제 북미에서 전기차를 지금 그 기아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지금 5개 정도 대거 받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유는 SK온 배터리를 탑재를 했기 때문이고 SK온 배터리가 뭐 포스코라든가 에코프로 그룹 이런 이제 소재 업체들로 인해서 그 아이레법 규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칠레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조자주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SK온의 배터리가 장착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아마 판매가 더 늘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같이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그런 상태라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보조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이 없이 판매가 돼야 되죠. 그만큼 가격 다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패딩 구간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고 이런 기회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이지만은 자동차 시장 자체는 미국 1등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그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지금 중국 견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캐딩 구간에서 좀 만한 어떤 버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보조금 형태인데 이걸 언제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폐지가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의 기대감 중에 하나가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기차 침투율이 급증할 것이다.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올해부터 사실 그 이산화탄소 규제가 이제 급격하게 강화되는 시작입니다. 올해가 지난해 그까지보다도 올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리고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완성차 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뭐 SUV라든가 픽업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죠.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니까 세단 쪽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하는 차를 더 생산하는 게 나을 것이고, 아니면 더 효과적인 거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여러 업체가 풀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합쳐야 돼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볼보라든가 테슬라와 같은 경우도 같이 풀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벌금을 같이 내는 형태로 해가지고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올해 그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그 판매를 위해서 막 그 저가 모델들 많이 출시하고 막 밀어내기 이런 것들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여기 지금 그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 글로벌 EV 판매 여기는 올해 한 25% 좀 높게 보고요. 미국이 36%,
유럽이 41%까지 옵니다. 성장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유니트증권이 그 텔레그램에서 나온 코멘트를 보면은 올해 인제 유럽차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난해 판매 모델 수가 45 개였는데 올해 35개 이상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25,000 유로의 저가 모델이 출시가 인제 올해 재개가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2020년도 당시 그 EU에서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처음 시행한 2020년도와 유사하다는 거죠. 올해 이제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이런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신차 출시가 되고 됐는 게 2020년도예요. 그때 테슬라 그때 막 나오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와 비슷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강화되는데 신차 출시도 되고 되는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인제 연말에 그 하반기에 완성차 기업들이 올해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지난해 판매를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게 그 유로 전기차 판매 전망인데요. 그 전기차만 따로 떼어온 거고 여기 이게 파란색이 독일, 영국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리고 뭐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요게 전기차만 딱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3년도 그 24년도 여기 좀 역성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진했잖아요. 쫙 성장하다가 딱 요게 이제 캐즘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는 거니까 그 이유가 이 연비 규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번에 그 연비 규제에 대해서 뭐 2035 년까지 전기차가 내연기관 판매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 어떤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규제 요거는 환경 규제 괜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유럽 전기차가 판매가 상당히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런 식의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유럽도 좀 중국 전기차에다 관세 때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올해부터 좀은 회복에 들어갔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이제 유의미한 회복이 나타날 거다 보는 거는 이런 전기차 아까 25,000 유로 전기차가 이렇게 24년부터 해서 올해 나오죠.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규제 충족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그 인제 전기차를 얼마큼 더 팔고 내연기관차 그 포트폴리오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예요. 여기는 아까 앞서 그 25,000 유로 미만의 이제 차들에 대한 타임라인이고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는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81%였는데 올해는 64%까지 줄여야 되고 반면에 전기차가 13%에서 30%까지 거의 2배 넘네요. 2.5배 정도 늘려야 되고요. 포드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 비중 85%를 해서 66%까지 줄이고 전기차 판매 비중이 5%였는데 23년도에 올해 23%까지 올려야 됩니다. 거의 5배 가까이 올려야 돼요. 4배 이상. 스텔란티스도 전기차 판매 비중이 12%에서 거의 2배 가까이 20%, 내연기관차 81에서 74%까지 줄여야 되고 BMW는 이제 좀 그래도 좀 팔고 있어가 좀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에서 27%. 메르세데스 벤츠도 18%에서 전기차 판매 29%까지 올려야 되고 내연기관차 판매가 63%에서 51%까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거의 지금 판매가 굉장히 오늘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벌금을 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급하다. 현재 급한 상황이고 아마 이게 벌금으로만 다 때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을 사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아마 밀어내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올해는 전기차를 좀 많이 싸게 할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할 것 같고 요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출시 일정이고요. 요 북미가 있고 유럽이 있는데 일단 여기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에서는 유럽 쪽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유럽 쪽 일정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9, 기아가 좀 나와요. EV4, EV7, EV5, 8, 그 PV5 여기 쭉 나오고 여기 이제 그 제네시스도 그 내년에는 제네시스 라인이 나오고요. 기아 EV2가 내년에 나오네요. 그리고 27년도 이렇게 아이오닉 3랑 그 PV7까지도 나오는데 올해 많아요. 올해 이제 특히 이제 기아가 유럽 쪽에서 잘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는 그 아이오닉 9 같은 거는 이제 북미 쪽에서 먹힐 만한 차고 기아 EV 시리즈는 사실 유럽 쪽에 좀 많이 먹히겠죠. 뭐 9은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차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차 그룹의 출시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현재 반값 전기차 전쟁이 있다라고 뉴스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3천만 원 안팎의 소형 전기차 출시 경쟁 돌입을 했고 올해의 유럽의 차 최종 후보 7개 모델 중에 5개가 소형 전기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인스터,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 유럽 모델이죠. 그 소형 전기차 그리고 기아 EV3가 들어갔어요. 그 알파 로메오 주니어 그리고 이제 르노 5 이테크 그리고 알핀 이거 그리고 그 시트로엔 C3 E63가 있고 이런 5개 모델이 이제 전기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가 EV3를 투입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EV2도 이제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도에 이제 EV3보다 작아요. 전장도 작고 있는데 이거를 해서 이런 이제 EV2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생산 규모를 1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유럽 시장으로 하면 유럽 시장 작은 차가 더 유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EV 그 2가 전장이 이제 그 4m 정도 되고 휠베이스가 2,555mm인데 전기차 살 때요. 이 휠베이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장보다도 휠베이스가 넓은 게 좋은 차입니다. 전장 대비해서 휠베이스가 넓어야 아래 실내 공간이 넓잖아요. 이걸 잘 보시고 그리고 그 LFP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본으로 그 NC의 3원계 배터리가 있고 여기 추가로 LFP 모델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CM 배터리가 빠지고 LFP 배터리 장착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어쨌든 전기차 침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기 때문에 큰 차를 한 대 파는 것보다 작은 차를 많이 팔아야 그걸 더 탄소 크레딧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작은 차가 유리합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이제 유럽은 좀 작은 차 위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도 어쨌든 그 지금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다 이런 보급차형 차가 나올 것이고 캐스퍼 일렉트릭도 유럽 버전 인스타거든요. 아까 25,000 유로 미만 차 그것도 이제 판매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 6 이런 중형급 모델을 이제 보급형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아 EV6 기본형이 지금 없어서요 사실은. 그걸 다시 출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어떤 세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싼 전기차 이런 그 전기차 대중화를 맞이해서 그 싼 전기차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잘할수록 K배터리도 같이 동반으로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게 이제 각국이 이제 이번에 그 캐나다가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소진돼 가지고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돼요. 이 보조금은 계속 지날수록 이제 축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싼 전기차를 좀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폈던 게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맞서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차들 가성비가 좋은 차들 만들어야 돼요.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차들 만들어갖고 GM은 사실 그 쉐보레 그 볼트 EV 신형 볼트 이거 나와야 됩니다. 좀 살아나려면은 물론 올해 LFP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사실 GM의 전기차가 많이 팔렸던 게 사실 볼트 EV였거든요. 이게 신형 볼트가 나와야 될 것 같고 폭스바겐도 ID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앞으로 행보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 K배터리도 수혜를 같이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일부에서 업황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돌아서는 것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2분기부터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EU 배터리 유럽 쪽에서 배터리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올해 8월 18일부터 배터리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 관리 강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배터리 공급망 실사가 강제 시행돼요. 여기 이제 그 EU 배터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활성화 물질에 코발트, 뭐 천연 흑연, 리튬, 니켈 이게 포함된 경우에는 그 배터리 제조 수입 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조사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쭉 조사를 하게 돼요. 뭐 그 배터리 기업에 대한 실사 정책 채택 및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강력한 기업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실사 정책 지원, 업스트림 공급망의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대응 전략 설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 인권이라든가 노동권 문제 이런 것도 조사하고 토양, 물, 공기 이런 것도 오염 문제 없는지 공중보건 문제 있는지 이런 ESG 관련 요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국업체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 썼을 때는 이제 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ESG 규제 강도가 낮아서 중국 원자재
그런 그 베이스 제조사들이 규제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업체들한테 쓰가 될 것이고요. 배터리 여권법은 2027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먼 이슈입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안에 성능, 뭐 원료 구성이라든가 사용 비율 이런 것도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그 앞으로 의무화하겠지만 아직은 27년도 얘기니까 요거 그때 가서 문제고 이런 규제가 어쨌든 타이트하게 시행이 되면 될수록 그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그 밸류체인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도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은 유럽의 새로운 공급망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또 벌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 유럽에서 만약에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가격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반사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배터리 경쟁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고 마성차 기업들 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럽이랑 미국이랑 그런 중국 업체들 견제하는 맥은 비슷해요. 관세라든가 이런 그 CRM법부터 해가지고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게 되고 다양한 니즈가 좀 다른 것뿐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 전략도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 LG에너솔루션이 이제 그 4분기 재고 조정 때문에 이제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GM이 올해 연간 판매가 20만 대에서 지난해 20만 대에서 25만 대 목표를 했는데 11만 4,422대인가 팔았어요. 절반 수준밖에 못한 거잖아요. 25만 대 기준으로 절반이 오히려 못한 것이고 20만 대 기준으로 좀 넘은 건데 그런데 보통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목표치를 기준으로 배터리를 축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포스코가 공급한 양극재가 25만 대 기준으로 약 35만 톤인데 11만 4,422대 판매 기준으로는 실제 소요량은 18만 톤이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남는 물량이라고 해서 재고 조정이 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의 그 LG 엔솔에다가 제출한 캐파가요. 지난해 11만 4천 톤이에요. 근데 올해도 11만 4천 톤이에요. 지난해 공장 가동률이 50%대 남짓해가지고 6만 톤, 연간 6만 톤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죠. 25만 톤이 만약에 다 팔렸을 때 그만 공급했으면 이런 식으로 실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공급하는 게 6만 톤 정도로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같이 공급이 들어가는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난해 14만 톤이고 올해 16만 톤, 26년도에 20만 톤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캐파 합쳐도 25만 4천 톤이거든요. 그럼 35만 톤은 어떻게 지난해 공급했다는 물량이 그것도 포스코 혼자서 공급했던 물량 35만 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급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차이 그거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예상보다 판매 못했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그러니까 숫자가 좀 안 맞아요. 뭐 산수가 좀 안 맞아서 그리고 그 LG화학도 가동률이 100%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50%밖에 안 됐는데 LG화학도 좀 더 높았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나파니까 해도 어쨌든 전체를 다 합쳐도 그렇지 않은데 LG화학을 예를 들면은 100%를 하다 치더라도 6만 톤 합쳐도 20만 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지금 LG화학은 가동률 확인이 못했지만은 포스코 퓨처엠보다 좀 높을다. 뭐 60%더 치더라도 그래봤자 한 8만 톤 이 정도니까 둘이 합치게 되면은 한 14만 톤 정도니까 그러면은 이제 18만 톤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2만 톤에 LG화학이 12만 톤 이렇게 하면 18만 톤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14만 톤이니까 이제 LG화학이 가동률이 좀 높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터리 그 양극재가 그 수요 예측이 실패해가지고 너무 배터리가 많이 쌓였다. 이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좀 추정한 게 아닌가. 이건 좀 이상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좀 하고는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반등 폭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테슬라 밸류체인 중에서도 좀 전액 쪽을 좀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극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지 그런 걸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업황이 크게 돌아서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워낙 단기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시점 큰 애들이 어제도 보면 에코프로 BM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 나온 것처럼 너무 빠진 것들은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겠고, 그리고 그 추세적인 상승은 업황의 데이터가 돌아서야 된다.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2025년도 6년도의 빅사이클, 전기차 빅사이클, 요게 그때부터 그게 반영되면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 봤는데, 지금 문제는 이 캐징 구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나 사이클도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이클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25년도, 26년도를 봤던 게 뭐 25년도 하반기 아니면 26년도, 27년도 이런 식으로 좀 지연될 수 있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거 예상하는 게 가격 그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올해 하반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이제 Q랑 수익성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올해 2분기부터 돌아서는 걸로 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1분기 지금 반등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반등하고 있지만은 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 갖고 있는 분들을 버티시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아닌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의 종목들을, 우리 실적도 좋고 하는 종목들을 조금 섞어주면서 수익성 제고를 하시면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버티게 되면은 다른 종목도 막 올라갈 때 그냥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 버티시더라도 일부는 2차 전지 섹터 아닌 종목들을 일부 섞어주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일부 수익성을 좀 더,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이렇게, 그래야 좀 버틸 만한 힘이 되거든요. 내 종목만 죽으러 안 가고 이래 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적어도 27년까지는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버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시장이 빠지면서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들 생각도 많으시거든요. 코인으로 가고 미장으로 가고 하소통 안 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버틸 만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 좀 종목으로 공부하셔서 그 외 2차 전지 섹터 외에도 지금 종목들 막 움직인단 말이야. 지금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실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